내 이름은 한미연. 올해로 58.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 시장으로 향한다. 해묵은 꽃집 간판을 내걸고 시든 꽃잎을 다듬고 싱싱한 새 꽃들을 화병에 꽂는 것이 나의 하루 일과다. 내 손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꽃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나의 눈빛은 늘 따뜻하고 부드럽다. 꽃향기 가득한 시장은 내게 작은 위안이자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나는 화려한 도시에 사는 평범한 아줌마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내게는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인 외동아들 이준석이 있었다. 준석이는 어릴 때부터 남달리 속 깊고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다.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고 늘 어머니인 나를 먼저 생각했다. 준석이 덕분에 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 준석이는 내 삶의 이유이자 내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버텨내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준석이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고 조용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책을 읽거나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자원 입대했고 저녁 후에는 국가와 관련된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아들이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준석이는 늘 내게 걱정 마세요 엄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라고만 말했다. 나는 아들의 말을 믿었다. 아들이 나라를 위한 일을 한다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다. 준석이는 늘 자신의 몸에 군번줄을 지니고 다녔다.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그는 단 한 번도 군번줄을 벗지 않았다. 군번줄에는 그의 이름과 군번 외에 내가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암호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준석이는 가끔 그 문양을 무심코 만지작거리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곤 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독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준석이의 삶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늘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나의 삶은 그렇게 평화롭고 예측 가능하게 흘러갔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꽃을 다듬고 낮에는 작은 식당에서 점심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준석이가 퇴근하고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며 홀로 식사를 준비했다. 식당 안에는 준석이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만이 놓여 있었고 그 사진 속 준석이의 환한 미소가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때때로 나는 준석이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안도했다. 나는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비록 나의 삶도 넉넉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 어느 날 시장에서 값비싼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좀도둑을 발견했다. 좀도둑은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사라졌다. 사람들은 잡지 못하고 놓쳤다며 아쉬워했지만 그 물건을 잃어버린 상인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 물건은 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었으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내가 쫓아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이가 들어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물건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 다른 상인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맨발로 도둑을 쫓아갔다. 나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나의 의지는 확고했다. 나는 시장 골목을 따라 필사적으로 도둑을 쫓았다. 좁고 복잡한 골목길은 나의 거친 숨소리와 도둑의 발소리로 가득했다.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폐는 터질 듯이 아팠다. 나는 도둑을 놓칠 뻔했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옷깃을 잡았다. 도둑은 나의 등장에 놀란 듯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의 옷깃을 놓지 않았다. 나의 손에는 그의 옷깃이 꽉 쥐어져 있었다. 도둑은 결국 나의 끈기에 지쳐 물건을 던지고 도망쳤다. 나는 바닥에 굴러떨어진 물건을 주워들고 상인에게 돌려주었다. 상인은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나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이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나의 삶은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흘러갔다. 준석이는 나의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그저 아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랐다. 나는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나의 바람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평화는 언제나 깨지기 마련이고 어둠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다. 그날은 유난히도 화창한 봄날이었다. 나는 시장에서 꽃을 다듬으며 준석이에게 전화했다. 준석아, 오늘 저녁은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까? 일찍 와라. 준석이는 늘 그랬듯이 네 엄마,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라고 밝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활기 넘쳤고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행복을 느꼈다. 나는 저녁 식사 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였다. 따뜻한 갈비찜 냄새가 작은 식당 안에 가득했다. 나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밤이 깊어지자 준석이가 퇴근할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준석이는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으니까. 나는 여러 차례 준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나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다. 내 가슴은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으로 답답해졌다.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나의 식당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다. 나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경찰관 2명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내게 불길한 소식을 전하려는 듯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야, 준석이는 괜찮을 거야.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말했다. 한미연 씨 되십니까? 죄송하지만 이준석 씨의 어머니 되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이준석 씨가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찰관의 말은 나의 귀에 벼락처럼 꽂혔다. 나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거짓말. 우리 준석이가 죽다니. 말도 안 돼. 나는 절규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의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경찰관은 준석이의 죽음이 훈련 중 불의의 사고라고 발표했지만 나는 아들의 죽음에 납득할 수 없는 석연찮음을 느꼈다. 준석이는 늘 건강했고 자신의 일에 대해 철저했다. 단순한 사고로 죽을 리 없었다. 아들의 시신에서 발견된 알 수 없는 상처들, 그리고 사건 현장의 미심쩍은 증거들이 나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아들의 몸에는 일반적인 훈련 사고에서는 볼 수 없는 날카로운 흉기 자국과 심한 타박상들이 있었다. 군 당국은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고 나의 모든 재수사 요청을 묵살했다. 그들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애썼다. 나는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나 안에서 솟구쳤다. 나는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나의 손에는 준석이가 남긴 유일한 유품, 그의 낡은 군번줄이 쥐어져 있었다. 군번줄은 차가웠지만 나의 손 안에서 뜨거운 용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나는 이 군번줄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의 비극은 이제 진실을 향한 여정으로 변모할 것이다. 아들 준석이의 사망 소식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따뜻한 갈비찜 냄새가 가득했던 작은 식당은 순식간에 차가운 비극의 현장이 되었다. 경찰관의 입에서 터져나온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라는 말은 나의 귀에 벼락처럼 꽂혔고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세상은 더 이상 아름다운 꽃향기로 가득한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잔인한 진실을 감추려는 거대한 어둠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나의 손에는 준석이가 남긴 유일한 유품, 그의 낡은 군번줄이 꽉 쥐어져 있었다. 군번줄은 차가웠지만 나의 손 안에서 뜨거운 용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나는 이 군번줄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군 당국은 준석이의 죽음이 훈련 중 불의의 사고라고 발표했지만 나는 아들의 죽음에 납득할 수 없는 석연찮음을 느꼈다. 준석이는 늘 건강했고 자신의 일에 대해 철저했다. 단순한 사고로 죽을 리 없었다. 아들의 시신에서 발견된 알 수 없는 상처들, 그리고 사건 현장의 미심쩍은 증거들이 나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아들의 몸에는 일반적인 훈련 사고에서는 볼 수 없는 날카로운 흉기 자국과 심한 타박상들이 있었다. 나는 경찰과 군 당국의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애썼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라며 나의 주장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들의 무관심과 은폐 시도는 나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며칠 밤낮을 오열하며 준석이의 죽음을 부정하던 나는 결국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의 삶은 이제 진실을 향한 고독한 여정으로 변모했다. 나는 아들이 남긴 유일한 단서인 군번줄에 집착했다. 군번줄에는 그의 이름과 군번 외에 내가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암호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준석이는 가끔 그 문양을 무심코 만지작거리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곤 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준석이의 죽음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했다. 나는 군번줄에 새겨진 암호 같은 문양을 밤낮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도형이나 기호가 아니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퍼즐 조각 같았다. 나는 돋보기를 들고 문양의 미세한 선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그 의미를 해독하려 애썼다. 나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꽃을 다듬을 때 섬세함으로 문양을 살폈다. 수십 년간 시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키워온 남다른 통찰력과 끈기가 내게는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지나쳤을 작은 단서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군번줄의 암호에 매달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낡은 책꽂이에서 오래된 군사 잡지 한 권을 발견했다. 그 잡지는 준석이가 군 복무 시절 읽었던 것으로 표지에는 낡은 전투기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무심코 잡지를 펼쳤고 나의 눈은 한 기사에 고정되었다. 그 기사는 20년 전 해체된 대통령 직속 비밀 암살부대 태극에 대한 내용이었다. 기사 속에는 태극부대의 상징과 관련된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표식은 준석이의 군번줄에 새겨진 암호 같은 문양과 일치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태극부대, 대통령 직속 비밀 암살부대. 그들은 국가를 위해 은밀한 임무를 수행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설적인 부대였다. 그리고 그 부대는 20년 전 의문의 사고로 해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준석이가 이 부대와 관련되어 있다니. 나의 아들이 그런 위험한 일을 해왔다는 사실에 나는 온몸이 떨렸다. 동시에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나의 직감이 더욱 강해졌다. 태극 부대의 해체와 관련된 미스터리한 사건들, 그리고 그들의 임무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나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이 비밀스러운 발견은 나 혼자만의 것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군 당국은 나의 주변에 알 수 없는 감시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나의 재수사 요청은 계속해서 묵살되었고, 나의 발언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으로 치부되며 약화되었다. 나는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나 안에서 솟구쳤다. 아들이 남긴 군번줄 암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극 부대의 해체와 아들의 죽음에 얽힌 거대한 음모를 파헤칠 결정적인 열쇠였다. 나는 태극 부대의 해체에 관여했던 고위 인사들이 나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나를 감시하는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느꼈고, 나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의 식당 앞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검은색 차량들이 드나들었고, 시장에서 꽃을 다듬을 때면 낯선 얼굴들이 나를 주시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나의 주장을 단순한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망상으로 치부하며 나를 완전히 고립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강했으니까. 나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꽃을 팔고 식당에서 장사를 했다. 하지만 나의 눈은 더욱 예리해졌고, 나의 귀는 주변의 미세한 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나는 나를 감시하는 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했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나의 삶은 이제 거대한 진실 게임이 되었다. 나는 군번줄에 새겨진 암호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그 암호가 단순히 부대 상징을 넘어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군사 잡지에 실린 태극 부대 관련 기사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다. 그들의 훈련 방식, 그들의 작전 내용,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은밀한 통신 방법까지. 나의 머릿속은 온통 태극 부대의 비밀로 가득 찼다. 며칠 밤낮을 군사 잡지와 씨름한 끝에 나는 마침내 군번줄에 새겨진 암호가 20년 전 해체된 태극 부대의 소집 명령이라는 것을 해독했다. 그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태극 부대의 생존자들을 다시 소집하기 위한 비상 코드였다. 나의 아들 준석이는 군 복무 후에도 태극 부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 소집 명령과 관련된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을 것이다. 나는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내가 밝혀낸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것이었다. 군번줄에 새겨진 암호는 다음과 같았다. 태극 0, 3, 1, 9, 5, 6, 2, 15. 나는 이 암호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날짜와 시간, 그리고 특정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태극 부대의 은밀한 작전 방식에 대한 기사에서 그들이 숫자를 조합하여 비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읽었기 때문이다. 나는 밤새도록 숫자의 조합을 분석했다. 결국 나는 암호를 해독했다. 0319, 3월 19일, 025, 25, 5시 25분, 그리고 나머지 태극 부대의 로고와 함께 새겨진 글자는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였다. 이 모든 암호는 20년 전 해체된 대통령 직속 비밀 암살 부대 태극의 소집 명령이었다. 준석이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이 군번줄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던 것이 분명했다. 나는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하지만 이 진실은 나의 삶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다. 태극부대의 해체에 관여했던 고위 인사들이 나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이 비밀을 밝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나 안에서 솟구쳤다. 나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암호는 나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될 것이다. 나의 비극은 이제 구원으로 향할 것이다. 아들 준석이의 낡은 군번줄에 새겨진 암호가 20년 전 해체된 비밀부대 태극의 소집 명령이라는 것을 해독한 순간 내 심장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3월 19일 5시 25분 그리고 특정 좌표.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이 군번줄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던 것이 분명했다. 이 진실은 나의 삶을 뒤흔들었고 동시에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시장 상인이 아니었다. 나는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심한 어머니였다. 나는 군 당국이 아들의 죽음을 은폐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의 재수사 요청은 계속해서 묵살되었고 나의 발언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으로 치부되며 약화되었다. 나의 식당 앞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검은색 차량들이 드나들었고 시장에서 꽃을 다듬을 때면 낯선 얼굴들이 나를 주시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나의 주장을 단순한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망상으로 치부하며 나를 완전히 고립시키려 애썼다. 그들은 내가 진실에 다가서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강인함은 그 어떤 것보다 강했다. 나는 군번줄에 새겨진 암호를 해독한 후에도 밤낮으로 태극부대 관련 기사들을 파고들었다. 그들의 훈련 방식, 그들의 작전 내용,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은밀한 통신 방법까지. 나의 머릿속은 온통 태극부대의 비밀로 가득 찼다. 태극부대의 해체와 관련된 미스터리한 사건들, 그리고 그들의 임무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나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이 비밀스러운 발견은 나 혼자만의 것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이 비밀을 아는 순간 나 역시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했으니까 나는 나의 조력자를 찾아야 했다. 혼자서는 거대한 국가 권력과 맞설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문득 아들이 읽었던 낡은 군사 잡지에서 김철수 기자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과거 태극부대와 관련된 기사를 썼던 은퇴한 기자였다. 그의 기사는 태극부대의 해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결국 어떤 진실도 밝혀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김철수 기자가 내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그 역시 태극부대의 비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을 것이 분명했으니까 나는 김철수 기자의 사무실 주소를 알아내 그를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은 도심 외곽의 낡은 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신문 냄새와 먼지가 코끝을 스쳤다. 김철수 기자는 낡은 책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들 준석이의 죽음, 군 당국의 은폐 시도, 그리고 준석이가 남긴 군번줄 암호와 태극부대의 비밀까지.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철수 기자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웠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나의 이야기는 그에게도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가 과거에 추적했던 태극 부대의 비밀이 20년이 지난 지금 한 평범한 어머니의 아들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나의 이야기가 끝나자 김철수 기자는 담배를 비벼 끄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의감이 담겨 있었다. 한미연 씨, 저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과거에 태극 부대의 비밀을 파헤치려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은밀합니다. 당신 혼자서 그들에게 맞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험합니다. 당신도 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나를 돕기를 망설이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내 대한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기자님.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저에게 이 군번줄 암호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20년 전 해체된 대통령 직속 비밀 암살 부대 태극의 소집 명령입니다. 제 아들은 이 부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준석이의 군번줄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군번줄에 새겨진 암호 같은 문양은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김철수 기자는 군번줄을 받아들고 암호를 유심히 살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암호를 해독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은 듯했다. 그는 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직 의심이 남아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군번줄 암호를 해독한 내용을 그에게 설명했다. 기자님, 이 암호는 태극 0, 3, 1, 9, 5, 6, 2, 15입니다. 3월 19일 5시 25분, 그리고 특정 좌표를 의미합니다. 제 아들은 이 부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이 소집 명령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다. 김철수 기자는 나의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잡지를 펼쳐 태극 부대 관련 기사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눈은 기사 속 태극 부대의 상징과 준석이의 군번줄에 새겨진 암호 같은 문양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에 고정되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이 암호가 정말 태극 부대의 소집 명령이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진실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선택적인 목격, 김철수 기자의 폭로. 김철수 기자는 결국 나의 주장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회의감 대신 강한 정의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낡은 카메라를 들었다. 한미연 씨, 저는 당신의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더 이상 국가의 이름으로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의 숨겨진 재능인 암호 해독 능력과 아들 준석이의 비밀스러운 과거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미연 혼자만의 것이었다. 김철수 기자는 즉시 자신의 모든 인맥과 능력을 동원하여 태극 부대의 비밀과 준석이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태극 부대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파헤쳤고 은퇴한 동료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정보를 수집했다. 나의 군번줄 암호는 그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는 내가 해독한 암호의 의미와 태극 부대의 소집 명령이 준석이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의 노력은 순탄치 않았다.
군 당국은 우리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쓰기 시작했다. 나의 식당과 목공소 주변에는 알 수 없는 감시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고, 김철수 기자의 사무실에도 수상한 전화와 협박성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들은 우리의 발언을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과 퇴물 기자의 망상으로 치부하며 우리의 주장을 약화시키려 애썼다. 그들은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대립 세력의 행동, 태극 부대의 해체에 관여했던 고위 인사들, 특히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핵심 인물들이 우리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정훈과 국방부 차관 박영민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은 태극 부대 해체 당시의 실세였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태극 부대의 모든 비밀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던 자들이었다. 나의 아들 준석이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기 위한 살인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김철수 기자의 기사를 막기 위해 언론사에 압력을 가했고, 내게도 직접적인 협박을 가했다. 나의 식당으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난동을 부리거나 꽃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성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나는 두려웠지만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나의 의지는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손에는 준석이의 군번줄이 꽉 쥐어져 있었다. 군번줄은 차가웠지만 나의 손 안에서 뜨거운 용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김철수 기자는 나의 안전을 걱정하며 기사 작성을 망설였다. 한미연 씨, 너무 위험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잔인한 세력입니다. 당신도 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기자님, 저는 이미 아들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들의 죽음의 진실이 영원히 묻히는 것입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나의 간절한 호소에 김철수 기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의 용기에 감화된 듯했다. 우리는 비밀리에 기사 작성을 진행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증거들을 김철수 기자에게 제공했다. 김철수 기자는 나의 정보를 바탕으로 태극 부대의 비밀과 준석이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완성했다. 기사에는 준석이의 군번줄, 암호와 태극 부대의 소집 명령, 그리고 부대 해체와 관련된 고위 인사들의 개입 의혹까지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기사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정훈 전 비서실장과 박영민 국방부 차관은 언론사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기사를 공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나의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암호는 나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될 것이다. 나의 비극은 이제 구원으로 향할 것이다. 아들 준석이의 낡은 군번줄에 새겨진 암호가 태극 부대의 소집 명령이자 그의 죽음과 얽힌 거대한 음모의 열쇠라는 것을 밝혀낸 후 나의 삶은 한순간도 평온할 수 없었다. 군 당국은 나의 모든 재수사 요청을 묵살했고 나의 주장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으로 치부되며 약화되었다. 나의 식당과 꽃집 주변에는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드나들었고 낯선 얼굴들이 나를 주시했다. 그들은 내가 진실에 다가서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강인함은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손에는 준석이의 군번줄이 꽉 쥐어져 있었다. 차가운 금속은 내 손 안에서 뜨거운 용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나는 김철수 기자와 함께 비밀리에 태극 부대의 비밀과 준석이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 김철수 기자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나의 간절한 호소에 결국 나의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그는 나의 군번줄 암호 해독 능력과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가진 의미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우리는 밤낮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를 분석하며 기사를 완성했다. 기사에는 준석이의 군번줄, 암호화 태극부대의 소집 명령, 그리고 부대 해체와 관련된 고위 인사들의 개입 의혹까지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의 노력은 순탄치 않았다. 태극부대의 해체에 관여했던 핵심 인물들, 즉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정훈과 국방부 차관 박영민은 우리가 기사를 공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준석이를 살해했고 이제는 나마저 침묵시키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언론사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우리의 기사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나의 안전을 위해 갤러리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나의 식당과 꽃집은 잠시 문을 닫았다. 김철수 기자는 그의 사무실에 은밀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의 주변을 감시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위협 속에서 매일 밤을 보냈다. 나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지만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나의 의지는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극한의 시험 시작, 경기장, 언론사. 우리는 기사를 공개할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다. 언론사는 최정훈과 박영민의 압력으로 우리의 기사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증거들이 믿을 수 없다거나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기사를 거부했다. 김철수 기자는 절망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기자님,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의 간절한 호소에 김철수 기자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우리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인 대한일보를 목표로 삼았다. 그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들의 기사는 사회에 큰 파급력을 미쳤다. 하지만 대한일보는 최정훈과 박영민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대한일보의 편집장은 진실을 알면서도 권력에 굴복하여 우리의 기사를 외면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대한일보의 편집국은 진실이 묻히는 곳이자 동시에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장소였다. 김철수 기자는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하여 대한일보의 탐사보도팀 팀장인 이정훈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정훈 기자는 정의감이 투철하고 비록 언론사의 압력 속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기자로 유명했다. 우리는 그에게 익명으로 준석이의 군번줄, 암호화 태극부대 관련 기사 초안을 보냈다. 이정훈 기자는 우리의 메시지를 받고 충격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우리가 가진 증거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태극부대의 비밀이 너무나 거대하고 위험한 것이기에 쉽게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정훈 기자에게 직접 만나 우리의 모든 증거를 보여주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의 사무실은 이미 노출되었을 것이기에 우리는 이정훈 기자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곳은 삼엄한 보안 속에서 통제되는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장소였다. 약속 당일 나는 준석이의 군번줄을 꽉 쥐고 김철수 기자와 함께 대한일보 본사로 향했다.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내 마음은 차분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대한일보 로비에 도착했다. 삼엄한 경비원들이 우리의 신분을 확인했고 우리는 이정훈 기자의 안내를 받아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이정훈 기자의 사무실 안은 서류와 책들로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내게 앉으라고 권했고 우리는 그의 책상에 마주 앉았다. 나는 준석이의 군번줄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군번줄에 새겨진 암호 같은 문양은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들 준석이의 죽음, 군 당국의 은폐 시도, 그리고 준석이가 남긴 군번줄 암호와 태극부대의 비밀까지.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철수 기자는 나의 옆에서 나의 말을 거들며 내가 가진 증거들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우리의 군번줄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우리의 이야기는 그에게도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가 과거에 추적했던 태극 부대의 비밀이 20년이 지난 지금 한 평범한 어머니의 아들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나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정훈 기자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의감이 담겨 있었다. 한미연 씨, 저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과거에 수많은 진실들을 파헤치려 노력했지만 결국 거대한 권력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태극 부대의 비밀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위험합니다. 당신 혼자서 그들에게 맞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험합니다. 당신도 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나를 돕기를 망설이는 듯 했다. 그의 눈에는 내 대한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이정훈 기자의 말에 포기하지 않았다. 기자님,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들의 죽음의 진실이 영원히 묻히는 것입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준석이의 군번줄을 다시 한번 꽉 쥐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나의 간절한 호소에 이정훈 기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강한 정의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나의 용기에 감화된 듯 했다. 이정훈 기자는 우리의 기사를 공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는 편집장에게 기사 게재를 요청했지만 편집장은 최정훈과 박영민의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의 기사를 거부했다. 이정훈 기자, 당신 지금 미쳤어. 태극 부대. 그건 건드려서는 안 될 비밀이야. 당신 목숨을 걸 셈인가? 편집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다. 이정훈 기자는 절망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언론사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똑같은 이유로 우리의 기사를 거부했다. 나는 이 싸움에서 철저히 혼자였다. 나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싸우면서 동시에 거대한 국가 권력과 대항해야 했다. 나의 유일한 조력자인 김철수 기자와 이정훈 기자도 언론의 압력 앞에 좌절하는 듯했다. 미연은 아들이 남긴 유일한 단서인 군번줄, 암호와 자신의 직감만을 믿고 나아갔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위협을 느끼며 초조한 초침소리가 모든 것을 압박하는 것을 느꼈다. 시간은 없었다. 군 당국이 아들의 죽음을 완전히 덮어버리기 전에 혹은 태극부대 관련 고위 인사들이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했다. 나는 이정훈 기자에게 내가 군번줄 암호를 해독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기자님, 이 암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20년 전 태극부대가 해체되기 전 마지막으로 집결했던 비밀 훈련장이었습니다. 나의 설명에 이정훈 기자의 눈은 크게 뜨였다. 그는 나의 통찰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태극부대 해체와 관련된 고위 인사들의 개입 의혹을 더욱 명확하게 밝혀냈다. 최정훈 전 비서실장과 박영민 국방부 차관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은 태극부대 해체 당시의 실세였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태극부대의 모든 비밀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던 자들이었다. 나의 아들 준석이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기 위한 살인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정훈 기자와 함께 최후의 작전을 계획했다. 이정훈 기자는 자신의 오랜 경력을 걸고 자신이 진행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매우 높았고 사회에 큰 파급력을 미쳤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다. 최정훈과 박영민은 방송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다. 방송 당일 우리는 스튜디오에 모여 긴장감 속에 방송 시작을 기다렸다. 나의 손에는 준석이의 군번줄이 꽉 쥐어져 있었다. 군번줄은 차가웠지만 나의 손 안에서 뜨거운 용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나의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암호는 나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될 것이다. 나의 비극은 이제 구원으로 향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방송 당일 나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곤두섰다. 나의 손에는 준석이의 군번줄이 꽉 쥐어져 있었다. 차가운 금속은 내 손 안에서 미약하게나마 온기를 전해주는 듯했다. 훈련소에서 아들의 죽음을 들었던 그날부터 내가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는가. 이제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시간이었다. 이정훈 기자는 나의 옆에 앉아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나의 손만큼이나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든든함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김철수 기자는 카메라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걱정스러웠지만 동시에 내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스튜디오 안은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극이라는 이름, 20년 전 해체된 비밀부대의 소집 명령, 그리고 나의 아들 준석이의 죽음. 이 모든 것이 오늘 밤 세상에 공개될 것이었다. 5초 전, 4초, 3초, 2초, 1초, 스탠바이, 큐. 감독의 사인과 함께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우리를 향했다. 이정훈 기자의 얼굴은 엄숙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의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시사 탐사보도 프로그램 진실을 찾아서입니다. 오늘 밤 저희는 20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국가의 비밀을 파헤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 속에서 희생된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이 한 어머니의 눈물과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정훈 기자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나의 눈은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나의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울려 퍼졌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이준석의 어머니 한미연입니다. 제 아들은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은 단순한 사고로 죽을 리 없습니다. 제 아들은 저에게 이 군번줄을 남겼습니다. 나는 준석이의 군번줄을 꺼내 카메라를 향해 내밀었다. 군번줄은 조명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화면에는 준석이의 군번줄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군번줄에 새겨진 그의 이름과 군번 외에 내가 알 수 없는 작은 암호 같은 문양이 선명하게 보였다. 방송 화면에는 실시간 댓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저게 뭐야? 이상한 기호네.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겠네. 사람들은 아직 진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군번줄 암호를 해독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암호는 태극 0, 참 1, 9, 5, 6, 2, 10, 5입니다. 이것은 10년 전 해체된 대통령 직속비밀 암살부대 태극의 소집 명령입니다. 3월 19일 5시 25분, 그리고 특정 좌표를 의미합니다. 제 아들은 이 부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이정훈 기자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방송 화면에는 실시간 댓글 대신 충격, 말도 안 돼, 태극 부대라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나의 말에 경악한 듯했다. 그때 이정훈 기자가 재빨리 다음 화면을 전환했다. 화면에는 낡은 군사 잡지에 실린 태극 부대 관련 기사와 태극 부대의 상징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잡지 속 태극 부대의 상징과 준석이의 군번줄에 새겨진 암호 같은 문양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화면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 아들은 단순히 태극 부대의 소집 명령만 남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준석이의 군번줄을 다시 손에 쥐었다. 그리고는 돋보기로 군번줄의 미세한 부분을 살폈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나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다. 숨겨진 메시지 폭로. 제 아들은 저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석이의 군번줄을 조심스럽게 분리했다. 군번줄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2개의 금속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틈새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 틈새를 벌렸고 그 안에서 머리카락보다 얇은 초소형 마이크로 필름이 나왔다. 그것은 내가 과거 태극 부대의 암호 해독 방식에 대한 기사에서 읽었던 은밀한 정보 전달 방식이었다. 나는 마이크로 필름을 이정훈 기자에게 건넸다. 이정훈 기자는 놀란 표정으로 마이크로 필름을 받아들고 즉시 스튜디오에 준비된 최첨단 현미경 카메라로 마이크로 필름을 확대했다. 화면에는 수많은 글자들이 빼곡하게 나타났다. 그것은 준석이의 필체로 쓰인 일기장 내용이었다. 일기장에는 준석이가 태극 부대에 소집된 후 겪었던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20년 전 해체되었다던 태극 부대가 사실은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었고 준석이는 그곳에서 훈련이라는 명목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임무들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기장에는 태극 부대 해체 배후에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정훈과 국방부 차관 박영민이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태극 부대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했고 부대 해체 후에도 생존자들을 은밀히 감시하며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기장 말미에는 준석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엄마,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죽는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려 했기 때문입니다. 최정훈과 박영민, 그들이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엄마,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준석이의 마지막 메시지는 나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나의 아들은 희생자였다. 그들은 나의 아들을 죽이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숨죽이는 순간, 방송사고, 일기장 내용이 방송을 통해 전국에 울려 퍼지자 스튜디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송 관계자들은 경악했고 이정훈 기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갑자기 방송 화면이 지직거리며 끊기고 음성 또한 중단되었다. 스튜디오 안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적이 흘렀다. 방송 사고였다. 누군가가 방송을 방해하려 하고 있었다.
최정훈과 박영민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젠장, 방송사고다. 빨리 복구해. 감독의 다급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이정훈 기자와 김철수 기자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나의 진실이 이대로 묻히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나의 손에 쥐어진 준석이의 군번줄을 꽉 쥐었다. 군번줄은 차가웠지만 나의 손 안에서 뜨거운 용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나의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눈을 감고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준석아,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너의 진실을 밝혀낼 거야. 나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의 몸은 떨렸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나는 어둠 속 카메라를 향해 나아갔다. 나의 눈은 보이지 않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은 누군가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진실을 숨기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들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국가의 이름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로서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최정훈, 박영민, 당신들이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당신들의 죄를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의 절규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로 가득했다. 나의 목소리는 방송을 통해 전국에 울려 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외쳤다. 돌파구와 명예회복. 바로 그때 기적처럼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다시 켜졌다. 화면이 다시 연결되었고 나의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방송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킹하여 방송을 방해하려 했던 최정훈과 박영민의 시도는 결국 실패한 것이다. 누군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방송을 복구시킨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그들은 나의 절규에 움직였을지도 모른다. 나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보였다. 나의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울려 퍼지자 시청자 게시판은 순식간에 폭주하기 시작했다. 충격이다. 저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당장 재수사하라. 최정훈, 박영민을 구속하라. 실시간 댓글과 함께 전화가 빗발쳤다. 언론사들은 나의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전체가 태극 부대의 비밀과 준석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강력한 진실 앞에서 최정훈 전 비서실장과 박영민 국방부 차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방송을 통해 나의 모든 폭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꺾였다.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경찰에 자수했다. 이성민이 이끄는 국제인신매매 조직 백사회. 역시 내가 국정원 요원에게 넘겼던 정보와 이성민의 장부 내용이 국제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와해되기 시작했다. 김철수 기자는 나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백사회의 악행에 대한 후속 보도를 이어갔고 박선우 형사는 국제수사팀과 협력하여 이성민과 그의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의 아들 준석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의 추악한 비밀을 숨기기 위한 살해였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났다. 그의 죽음은 더 이상 묻히지 않았다. 언론은 준석이를 진실을 위한 영웅, 국가에 의해 희생된 젊은이로 재조명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의 억울한 죽음에 눈물을 흘렸다.
준석이의 죽음은 영웅적인 희생으로 재평가되었다. 나는 스튜디오에 앉아 쏟아지는 전화와 수많은 취재 요청을 받았다. 나의 손에는 준석이의 군번줄이 꽉 쥐어져 있었다. 군번줄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아들 준석이가 남긴 진실의 증표이자 나의 용기가 만들어낸 승리의 상징이었다. 나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나는 더 이상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어머니가 되었다. 나의 비극은 마침내 구원으로 향했고 나의 삶은 새로운 평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방송사고를 뚫고 나의 절규와 함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던 그 순간은 내 삶의 가장 격렬한 절정이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다시 켜지고 나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자 시청자 게시판은 순식간에 폭주하기 시작했다. 충격이다. 저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당장 재수사하라. 최정훈, 박영민을 구속하라. 실시간 댓글과 함께 전화가 빗발쳤다. 언론사들은 나의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전체가 태극부대의 비밀과 준석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나의 손에 쥐어진 준석이의 군번줄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아들 준석이가 남긴 진실의 증표이자 나의 용기가 만들어낸 승리의 상징이었다. 나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나의 비극은 마침내 구원으로 향했다. 강력한 진실 앞에서 최정훈 전 비서실장과 박영민 국방부 차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방송을 통해 나의 모든 폭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꺾였다. 그들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경찰에 자수했다. 그들의 자수는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방부 차관이 일개 시민의 폭로로 인해 자수하다니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최정훈과 박영민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국가기밀 유출, 직권남용, 은폐 조작, 그리고 살인 방조 등 여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불명예 퇴역과 함께 실형을 살게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의 추악한 오명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그들과 결탁했던 모든 세력들 역시 줄줄이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다. 그들의 몰락은 너무나도 비참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렀을 뿐이었다. 이성민이 이끄는 국제인신매매 조직 백사회. 역시 내가 국정원 은퇴 요원에게 넘겼던 정보와 이성민의 장부 내용이 국제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와해되기 시작했다. 김철수 기자는 나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백사회의 악행에 대한 후속 보도를 이어갔고 박선우 형사는 국제수사팀과 협력하여 이성민과 그의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백사회는 결국 뿌리째 뽑혔고 전 세계 수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구출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의 아들 준석이의 죽음은 더 이상 훈련 중 불의의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추악한 비밀을 숨기기 위한 살해였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났다. 그의 죽음은 더 이상 묻히지 않았다. 언론은 준석이를 진실을 위한 영웅, 국가에 의해 희생된 젊은이로 재조명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의 억울한 죽음에 눈물을 흘렸다. 준석이의 죽음은 영웅적인 희생으로 재평가되었고 그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그의 묘비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헌화하며 그의 넋을 기렸다. 나는 스튜디오에 앉아 쏟아지는 전화와 수많은 취재 요청을 받았다. 나의 손에는 준석이의 군번줄이 꽉 쥐어져 있었다.
군번줄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아들 준석이가 남긴 진실의 증표이자 나의 용기가 만들어낸 승리의 상징이었다. 나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나는 더 이상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어머니가 되었다. 나의 비극은 마침내 구원으로 향했고 나의 삶은 새로운 평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새로운 기회와 역할, 대한민국 사회는 나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시민들은 한미연법 제정을 요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부조리 척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나는 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단순한 시장 상인이 아닌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는 용기 있는 어머니이자 진실의 목소리가 되었다. 나는 나의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군대 내 부조리를 뿌리 뽑고 모든 장병들이 존중받으며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김철수 기자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나의 투쟁을 기록하는 정의로운 언론인으로 활약했다. 그는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여 태극부대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 이정훈 기자 역시 나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아 나의 후원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군대 내 부조리 고발을 위한 특집 방송을 제작했고 그의 방송은 수많은 장병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나의 아들 준석이의 이름으로 이준석 진실과 인권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국가의 폭력으로 희생된 이들의 진실을 밝히고 그 가족들을 돕는 활동을 했다. 나는 센터의 대표로서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고 나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 나의 재단은 대한민국 사회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찾아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나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다. 나의 식당과 꽃집은 잠시 문을 닫았지만 나의 삶은 더욱 바빠졌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고 낮에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고 밤에는 준석이가 남긴 군번줄 암호를 다시 살피며 진실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나의 몸은 피곤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벅차올랐다. 준석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들이었으니까. 사색적인 대화. 어느 맑은 날 나는 준석이의 묘비 앞에 앉아 아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묘비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그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놓고 간 꽃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준석이의 군번줄을 손에 들고 묘비를 쓰다듬었다. 준석아, 엄마가 해냈어. 엄마가 너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냈어. 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 이제 사람들은 너를 사고로 죽은 병사가 아니라 진실을 위한 영웅으로 기억할 거야. 엄마가 해냈어, 준석아.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준석이의 묘비 옆에 내가 심었던 작은 씨앗을 바라보았다. 그 씨앗은 이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준석이의 희생이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이어졌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나는 준석이의 군번줄에 새겨진 암호를 다시 살폈다. 태극, 링, 찬, 이, 주, 우, 루, 시, 우. 이제 이 암호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석이의 용기와 나의 사랑이 만들어낸 정의의 증표가 되었다. 나는 이 군번줄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나의 모든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닌 희망을 전파하는 사회운동가로 거듭났다. 나의 몸은 늙었지만 나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젊고 강인했다. 나는 나를 짓밟으려 했던 국가 권력 덕분에 역설적으로 진정한 강함을 깨달았다.
그들의 은폐와 조작이 나를 성장시킨 것이다. 나의 삶은 마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듯했다. 길고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피어난 새싹처럼 나는 더욱 푸르고 강하게 돋아났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앞으로 걸어갈 길 또한 굳건히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알았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나의 새로운 삶, 나의 새로운 평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백사회 조직이 뿌리째 뽑힌 후 나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기 시작했다. 내 손목에 채워진 낡은 지퍼 라이터는 이제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 되었다. 더 이상 여동생의 납치에 절규하던 무력한 목수 김민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복수를 위한 전쟁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제 나의 목표는 단순히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의를 수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나의 새로운 사명이었다. 나의 여동생 지수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공포 대신 깊은 평화와 행복이 돌아왔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헤어져 지냈지만 이제는 세상 그 어떤 남매보다도 끈끈한 유대감을 느꼈다. 지수는 나의 모든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으며 나의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녀의 음악은 나의 고독한 삶에 찾아온 유일한 선율이자 나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되었다. 나는 나의 목공소를 확장하고 그곳을 정의의 아지 틈으로 만들었다. 목공소는 이제 단순히 나무를 깎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내가 나의 그림자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범죄 조직의 정보를 추적하며 피해자들을 돕는 비밀 본부가 되었다. 나는 나의 능력으로 공익 해킹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범죄 조직의 불법 활동을 추적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헤쳐 경찰과 국정원에 제보하는 일을 계속했다. 나의 그림자 네트워크는 더욱 강력해졌고 나는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둠 속의 파수꾼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의 이목을 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신념이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센터들을 설립했다. 센터는 나처럼 범죄 조직에게 피해를 입었지만 그들의 권력 앞에 무력하게 침묵해야 했던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나는 센터의 대표로서 피해자들에게 법률 자문, 심리 상담, 그리고 나의 그림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 및 증거 확보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센터는 빠르게 성장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의 도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립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갔다. 나의 재단은 전 세계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국정원 은퇴 요원은 나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이제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는 내가 준 정보 덕분에 백사회를 일망타진할 수 있었고 그는 이 사건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것은 한 익명의 제보자 덕분입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쓴 진정한 영웅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국정원 요원은 나와 함께 국제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센터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재단의 활동에 큰 기여를 했다. 우리는 함께 수많은 국제범죄 조직을 소탕했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구출했다. 우리의 협력은 어둠 속의 정인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목수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능력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존재가 되었다. 나의 몸에는 여전히 과거의 전투에서 얻은 흉터들이 남아 있었지만 나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강인했다. 나는 나를 짓밟으려 했던 백사회 덕분에 역설적으로 진정한 강함을 깨달았다. 그들의 잔인함이 나를 성장시킨 것이다. 나의 삶은 마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듯했다. 길고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피어난 새싹처럼 나는 더욱 푸르고 강하게 돋아났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앞으로 걸어갈 길 또한 굳건히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알았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나의 새로운 삶, 나의 새로운 평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느 맑은 날, 나는 지수와 함께 우리가 설립한 국제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센터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재단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국정원 은퇴 요원, 그리고 내가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노인과 뺑소니범에게 당했던 행인까지. 나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개관식 연단에선 나는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동생의 납치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북파공작 HID 요원으로서의 숨겨진 과거와 나의 능력과 용기, 그리고 진실의 힘으로 어떻게 그 악명 높은 국제인신매매 조직에 맞서 싸워 승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의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자 나의 팔뚝에 새겨진 길고 희미한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흉터는 나의 과거를 상징했지만 동시에 나의 강인함과 용기를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했다. 나의 손에는 낡은 지퍼 라이터가 들려 있었고 라이터 뚜껑 안쪽에 새겨진 독수리 문양은 빛나고 있었다. 이 흉터는 제가 살아온 삶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터는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희망을 주었으며 제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불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여러분의 용기와 함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의 연설이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함께 진심 어린 감동이 서려 있었다. 나는 연설을 마치고 내려와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사랑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오빠, 정말 자랑스러워. 오빠는 나의 영웅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함께 재단 입구에 새겨진 문구를 바라보았다. 정의와 희망, 그리고 그 위로는 나의 상징인 독수리 문양과 지수의 색소폰을 연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독수리 문양은 강인함과 용기를, 색소폰은 평화와 치유를 상징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비추며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나는 지퍼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전 세계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나의 새로운 삶, 나의 새로운 평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의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퍼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것이 분명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영상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